안녕하십니까. 베스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기기괴괴한 나폴리탄 괴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잔잔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들릴 건 아는데 나는 타인의 불행이 웃기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다만 내가 한 가지 인정할 점은 내가 좀 유별나게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뤘다. 사고 피해자의 죽음을 통보받은 부모의 통곡하는 소리가 변조 없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 둘러보니 내 주위 사람 중 그런 걸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다. 어린 마음에 충격을 느껴 찾아보니 이에 관련해선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도 있었다. 타인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심리. 이런 용어가 있다는 자체가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을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만 나는 남들보다 조금 심할 뿐이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했듯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나에겐 확실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가령 이상가족 상봉이라던가 평생 고생을 한 이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던가 죽은 주인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반려동물의 이야기라던가 말이다. 나도 그런 것들을 보면 감동을 느끼고 인류애를 느낀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얼마 전 친구와 드라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야, 그 6화는 진짜 못 보겠더라. 와, 여기서 동명이 죽으면 진짜 개오바다 하면서 봤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 나는 6화를 가장 즐겁게 봤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이유의 물오른 연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정말로 자식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가슴 철렁이는 부모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해당 화를 보면서 크게 3번 웃었다. 마음 졸이면서 폭풍우 속에서 아이를 찾는 아이유의 모습에서 한 번, 상복을 입은 채 텅 비어버린 얼굴로 주저앉는 아이유의 모습에서 또 한 번, 아이의 사망신고서를 쓰다가 몰아치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박보검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실화 기반 드라마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던 적이 없다. 이러니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는가? 사이코패스 취급을 받을 게 뻔한데. 나를 성급히 판단하려는 이들은 이것만 듣고 너 사이코패스 맞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언젠가 소아암 환우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본 적이 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아이들은 비록 머리를 모두 밀고 야윈 인상이었지만 분명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물론 연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위에 나온 드라마도 연출 아니겠는가?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더 없는 감동을 느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못생긴 새끼가 머리까지 기르면 어떡하냐는 친구들의 야유에도 나는 아직 머리를 기르고 있다. 그 아이들이 내 머리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알겠는가? 나는 그 정도가 심할 뿐 다른 이들과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통 사람의 샤덴프로이데는
반응이 찰진 친구를 놀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가령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진상이나 범죄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으면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네요. 부디 죽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다. 물론 그럴 만한 이들이라지만 쟁점은 타인의 죽음까지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말이다. 단지 나는 무고한 이들의 고통에도 즐거움을 느낄 뿐이다. 동시에 한국에 산 뻔한 양산형 심파극에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 보통의 사람이다. 아무튼 난 최근 겪은 곤란한 상황에 대해 변명을 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거의 10년 지기에 가까운 창호라는 친구가 있다. 대략 8년, 9년 정도 알고 지냈을 것이다. 녀석은 나랑 알고 지냈던 고등학교 때부터 위험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크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대충 예상할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밤중에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창호가 바이크를 타다 사고가 나서 위급하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 가겠다고 씻고 옷을 차려입다가도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창호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다. 다만 너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언젠가 한 번에 훅 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코웃음 쳤던 녀석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게 웃겼고, 울먹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를 찾는 창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웃겼다. 안다. 이게 욕먹을 짓이라는 건. 하지만 웃긴 걸 어떡하지? 애초에 웃음이라는 거는 호흡처럼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다. 괜히 우참 챌린지 같은 게 있을까? 그래서 나는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나가기 전에 집에서 실컷 웃음을 터뜨리고 왔다.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을 끌어안은 채 뒹굴뒹굴 구르면서. 이건 내 나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녀석이나 녀석의 가족들 앞에서 웃을 순 없었으니까. 그렇게 충분할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고 난 뒤에 응급실로 갔을 때 마주한 녀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난 애초에 고어한 걸 잘 못 보는데 하물며 이건 눈앞에 있는 실제 상황이었다. 피부가 죄다 갈려 나와서 내장이 드러난 모습, 얼굴 피부가 갈려서 뼈가 보이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목도하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솟아오르는 구토감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때 또다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창우 녀석은 살 수가 없다. 아직 안 죽었을 뿐. 녀석의 죽음은 기정 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막연히 죽거나 살거나라고 했는데 녀석의 죽음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웃겼다. 지금 응급실 밖 의자에서 기다리는 녀석의 부모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겠지. 그 모습을 떠올리니 또 한 번 웃음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여기서 웃을 수는 없었다. 응급실 화장실에서 웃는 건 미친놈 취급받을 일이었고, 혹여나 창호 아버지랑 마주하면 뭐라고 변명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다. 들어올 때는 급하게 들어오느라 창호 부모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면 병실 밖에 있는 창호 부모님을 확실히 마주할 것이다. 미친 듯이 오해를 하고 계시든 넋이나가 멍하게 있든 난 아마 그 표정들을 보면서 웃을 게 분명했다.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쉽사리 화장실을 나설 수 없었다.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나는 한 가지 꾀를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인공 눈물을 눈에 넣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창호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죽여 울고 계셨고, 창호 어머니는 넋이나가 벽에 기댄 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내 입가는 실룩했지만 잠깐이면 됐다. 아주 잠깐만 참으면.
웃음소리는 사실 시도만 하면 울음소리 비슷하게 낼 수가 있다. 한마디로 눈에서 물 비슷한 것만 나오면 웃는지 우는지 분별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창호 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구부린 채 웃고 있는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힐끗 보니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보니 내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다. 말라가는 인공 눈물을 그들 보는 앞에서 넣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창호 여자친구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와서 오열할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소리와는 많이 다른 폭소리를 터뜨리고 말았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 눈치를 못 채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의사가 나와서 우리를 보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라고 말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의사를 원망할 뻔했다.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누굴 암살하려고 그렇게 웃긴 상황을 만든단 말인가. 창우 부모님, 창우 여자친구, 나, 이렇게 네 명이 창호가 누운 침대로 향했을 때 창호의 모습은 갈비뼈와 심장, 폐, 소장 등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얼굴의 절반은 사실상 얼굴이라기보다는 두개골이라고 봐야 할 지경이었다. 무슨 오페라의 유령처럼 말이다. 녀석은 이런 몰골로도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지하고 있었고 고통도 느꼈다고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나를 제외한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창호의 여자친구 이시은은 나도 잘 아는 애였다. 나만큼이나 오래된 창호 여자친구였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응급실에 같이 오실 때도 보셨을 텐데 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그제야 실감이 나신 걸까? 통곡을 하는 창호 어머니와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끄끄거리는 창호 아버지. 연신 창호의 이름을 불러대며 머리를 쥐어뜯는 시은이까지. 내게는 참 가혹한 상황이었다. 장례식장에 전성기 개콘을 틀어놓고 웃지 말라고 하면 대충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신을 원망하고 차라리 날 부르지 말지 하고 창호 어머니를 원망했으며 그러게 좀 안전하게 타지 하고 창호를 원망했다. 차라리 네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나는 분명 그들이 다행이라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도 진심 어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넌 그럴 수가 없지 않니? 소생은커녕 의식 회복도 유언한 상황이지 않냐. 이때 나는 간신히 또 하나의 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사실 좋게 말해 꾀고 나쁘게 말하면 발악 같은 거였다. 나는 세 사람이 주저앉은 틈을 타 다시 인공 눈물을 꺼내 양쪽 눈에 왕창 넣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로 가장할 필요 없는 날것의 그것이었다. 내 웃음소리에 놀란 세 사람이 나를 돌아봤다. 하지만 차마 나를 탓하지 못할 것이었다.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그 순간에 나는 분명 광인이었고 그것은 광소였으니까. 나는 세 사람에게 설명했다. 나랑 차은우는 약속을 했다고. 바이크가 취미인 녀석은 자기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웃어달라고. 내 위험한 취미 때문에 남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다고.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다. 창호 어머니는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어떻게 웃냐고, 자기가 어떻게 웃겠냐고 울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창호 바람이라고. 창호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부탁을 함께 들어주자고 설득했다. 다행인 건
너무 많이 웃으면 눈물도 같이 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인공 눈물을 더 넣을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 세 사람은 나와 창호의 우정을 의심하진 않았다. 내 말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고 난 뒤 내 말대로 해주셨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걸 소매로 닦고 웃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녹아들어 그제야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창호가 눈을 뜬 것은. 하는 희미한 신음도 분명히 들었다. 곁눈질로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라서인지 웃는데 집중하느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창호가 깨어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하는 소리와 함께 창호가 다시 눈을 감았다. 창호야! 삐 소리는 창호의 신음보다 컸기에 창호 어머니는 그 소리만은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까지 친구의 곁을 지켜줬다. 나는 밤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씻고 나서 바로 침대에 누울 정도로 피곤했다. 창호의 장례식은 응급실만큼 고되진 않았다. 내가 말한 거짓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장례식 분위기가 원래 그런 것이었는지 창호의 장례식은 충분히 웃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이었고 거기서 실컷 웃은 덕에 나는 창호가 입관할 때 울부짖는 창호 부모님과 시은이 앞에서 웃음을 참을 수 있었다. 허벅지는 좀 꼬집어야 했지만 미안하다 창호야. 나는 침대에 누워 이제는 듣지 못할 창호에게 사과를 했다. 창호에겐 정말 미안했다. 웃은 것 자체는 사실 그리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에겐 익숙한 상황이었고 말했듯 웃음이라는 건 사람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창호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고 그게 당연한 도리였으니까.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고 싶다 창호야. 근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냐. 녀석은 죽기 직전 죽어가는 자신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가족과 연인, 친구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네, 이번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조커 말고 그 와킨 피닉스 주연의 그 조커 캐릭터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 히스테릭한 인물을 잘 묘사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고 있는 장르 중에서는 이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장르가 쓰시는 글쓴이 분들의 그 문맥이나 톤 그런 게 이제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나폴리탄 괴담을 주력으로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채널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